이게는 태어나신 곳이 밀양입니다. 밀양. 태어난 곳이 밀양. 그래서 표충사가 절에서 국가적으로 그분을 추모해드리기 위해서 사자는 본래는 절사자가 아니고 종묘 사직할 때 사직공원의 사자 있잖아요. 제사진의 사자야. 썼는데 물론 거기 비석이 있는 곳 이제 표충 그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표충 비각이 있는데 보면은 비각이 거기에 따로 있던 것을 나중에 절로 옮기게 되면서 절사자 표충사라고 써놨는데요. 거기가 그분이 태어난 동네가 거기다. 자, 저를 보세요. 안 나온 이야기다. 나를 잘 봐야 이야기를 재밌게 들을 수가 있고 나를 안 보고 딴 생각하면 못 들어.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냐. 그죠? 사명대사가 금강산 옆에 묘양산이라고 묘양산 참 묘하지 그죠? 거기 있는 묘양산은 또 바꿔 말하면은 단군 할아버지가 최초로 우리나라 조선반도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신당수를 베푼 다시 말하면 신전을 만든 곳이고 거기서 신정을 베푼 곳이 묘양산이거든요. 그죠? 지금은 북한 쪽에 있어서 우리가 못 가고 있지만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래요. 그쪽에 이제 서산에 계시니까 사명스님하고 서산사는 나이 차이가 한 23살, 4살 자릅니다. 대선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사명대사가 말이죠. 금강산, 유점사 또는 묘양산 쪽에 서산사가 활동하고 계시니까 수행하고 계시니까 도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금강산 도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험해보자 그러고 작심 벼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도수를 닦았어. 그래가지고는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유점사 중까지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서산 스님 제자가 내려가지고는 사명대사 아닙니까 하고 먼저 알아봐 버려.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우리 스승 서산 스님께서 계곡 내려가다 보면은 스님이 한 분 올 건데 스님은 다 머리 깎고 있고 옷이 비슷하니 누가 누구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계곡물이 거꾸로 흐를 거야. 계곡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거 들어봤어요? 그때 그 거꾸로 흐르는 물을 쫓아 올라온 스님이 사명이다. 사명사 올라가는데 누가 끔뻑 사명사 아니십니까? 저라니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말씀하시더라. 계곡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 오는 스님이 사명이라 하더라. 사명 한번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략하고 딱 만나서 인사드리고 저는 저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그러냐고 하면서 하면서 갑자기 딱 내기를 하잖아요. 참새를 딱 잡고서 말이지 그죠? 스님 내가 참새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서산사가 뭐라 무턱을 넘어갈까 말까 하면서 내가 지금 무턱을 넘어갈까 말까 뭐 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서산스님이 한 번 더 사명당에 서산스 도력을 알아봤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게 또 이런 게 많은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구국구세라고 그래.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한 스님입니다. 서산 스님하고 사명 스님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조선시대에는 숭료업을 그래서 유교를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중심 정치 이념으로 삼았어. 이 시자는 이거 다른 시자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옳다, 중심 그 뜻이 있는 거거든.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그래서 고려 시대는 지난 거 우리 공부할 때 많이 들었겠지만은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 때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노비앙금법, 과거제도 뭐 이런 등등. 그 이제 그때 만들어진 지금 말하면 행정고시가 있고 예비고시가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의대생들은 의과고시가 있고, 선인들한테는 승과고시가 있어. 거기에 이제 합격해야만이 중요한 사찰 주지가 될 수 있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쭉 이어왔는데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고려시대만 해도 국사왕사 제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국사왕사. 뭐라고? 국사왕사. 그래서 국가에서 절을 지어주고 관리해줘.
어느 정도 하냐면은 이를테면은 영통사, 기법사, 왕응사 이런 들 쉽게 말하면 이런저런 스님이 계시면은 국가에서 토지를 나눠줘. 두 번째는 토지 있으면 스님들이 농사 짓겠어요? 노비를 보내줘. 또 그 절을 보호하려면 뭐가? 병사가 필요해. 절사, 사병도 보내줘. 모든 관리비 일체를 그 농지 관리하면서 장원이라고 그러죠. 충당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군대 면제해주고. 나도 그때 태어나서 군대 안 가는 건데. 그제 나는 똥방 옛날 방이라고 알아요? 방이 갔다 왔어. 방이도 군인이었어. 특히 묻지 마라. 난 관직 안 나간 사람이니까. 아무튼 방이 해이사 시켰어 내가. 그래가지고 특별을 많이 줬단 말이지. 그리고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귀족의 자녀나 왕실 자녀들이 출가를 많이 해서 대접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조금 더 수행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면은 국가에서 국사로 모시고 지난번에 보조국사 할 때 송강사는 보조진울 스님 이후로 16국사가 나왔다. 국사전 말씀드렸지, 그죠? 그랬는데 고려가 이제 망하면서 조선시대에서는 국사 한 분 계십니다. 잘 알고 있는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관계. 무학대사가 이성계가 국사로 추앙한 처음이자 마지막 조선시대의 국사예요. 응? 나홍스님 비자 가운데 무학자초. 그죠? 자, 그 이후로 쭉 내려오면서 서산대사가 있는데 과거 승과 시험이 조선초에 있었어요. 있는데 3년에 한 번 열렸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열렸는데 연산군 지나서 중종 2년에 폐지가 돼버립니다. 유생들이 틀고 일어나가지고 승과 시험은 이건 과거도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인재 등용하지 말라고 상소를 계속 한 결과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연, 중종 때 2년에 폐지됩니다.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인재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 후로는. 그러다가 이제 어디 혹시 파평윤씨 손 한번 들어봐. 내가 이렇게 빵 사줄게. 윤씨. 파평윤씨. 맞아. 박수 한번 쳐야 된다. 이분 윤씨의 유상이었던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문정왕후. 전에 한번 그 드라마에서 여인시대 보셨나요? 그때 난정이 정난정이 나왔잖아. 윤원영이 나오고 뭐 대론, 대윤, 소윤 해가지고 그때 윤원영이 첩이 정난정이 있는데 그때 윤원영이 누나가 파평윤씨 문정왕후야. 그 사람이 중종 사이에서 명종이라는 아들을 낳았어. 12살에 왕이 됐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해? 섭정을 하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수렴 청정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유명한 스님 가운데 보우선사라고 이게 서울에 봉은사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관계 속에서 수많은 법문도 듣고 부심이 대단했어. 부심의 결과로 난 게 아들이거든. 명종이거든. 아들 낳겠다. 수많은 후궁이나 정부인들이 있는데 아들 낳았으니까 그죠? 대단하잖아. 그 가운데 또 세자 측봉이 되고 또 다음에 이어서 명종이라는 왕까지 되니까 그 집안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다. 기도의 불심의 결과야. 그래서 문정왕후가 불교를 진짜로 독실하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보호스님 가르침 받고서는 50년 전에 중종 때 폐지됐던 과거절을 부활을 시킵니다. 유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살 쏘듯이 빗발치는 그런 반대 상소 또는 석고대자 했겠잖아요. 했지만 그걸 물리치고 문정이 혼자서 이겨냅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제1회 과거시험이 누구냐? 급제 서산대사. 3년만 열렸는데 4회 합격자. 서산대사는 꽤 늦은 날 합격했어요. 서산대사는 이제 아직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에 요즘 말하는 군수 된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성균관에 입학을 시켜줬어. 키워줬어요. 근데 이제 뒷배경이 약해가지고 과거에 떨어져서 그 같이 동료들이 지리산 쪽으로 여행 갔다가 거기서 스님 법문 듣고 출가해버렸어.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그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분 또 20대 중반에 과거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명 스님도 밀양 태생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16, 7세 돌아가셔버려요. 17세에 출가합니다. 이듬해 사회 승가고시에서 장원급제 18세 때. 그래서 똑똑해가지고 그 집안이 본래 동네에 원님 출신이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집안인데. 이제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7살에 뭐 소위 말하면 사서 삼경 논어명자 다 통달했다고 그러니까 7살에 여러분들 구구단 다 외우시면 나 많지 않잖아. 예? 초등학교 들어가야 외우지. 나는 국민교육 혼자 어려서 외웠다니까. 다 외웠지 그때는 누가. 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해서 출가는 어디냐면 김천 직지사야. 직지사 가면 지금도 사명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고 그래요. 또 이제 그분이 활동하신 곳이 이제 주로 영남지방 활동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서산 스님하고 도력 교류 이건 이제 소위 말하면은 만들어낸 썰인데 재미있으라고 돌이 있다 그러니까 교류기 해보러 간 거지. 그래가지고 사명 스님이 금강산에 눌러 앉았어. 그때 이제 서산으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는 법호를 사명이라고. 그 전에 법명은 유정이야. 오직유 그죠? 또 정치학 정자. 나중에 이제 또 다른 호는 소문. 이게 기본적으로 법명이 있고 법호가 있고 또 시호가 있고 그러는데 송문, 소나무 송자, 구름문자, 송문도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점사에서 수행할 때 그때가 이제 벌써 연세가 한 40대 되는 것 같아. 그때 임진애란이 터집니다. 조선의 왕은 선조 때. 선조대왕 때 이제 임진애란이 있는데 일본에 큐슈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당시에 일본의 통치자가 황제가 아니에요. 장군 시절입니다. 일본은 쭉 중세부터 계속해서 무신 정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본 살다가 알겠지만 잘 아는데 전국 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도 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에 해이안 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대 전부 다 왕들은 헐소합이야. 2차 대전 때도 물론 왕 토요토 뭡니까 소와 천황 있었지만은 사실은 대신들이나 무신들이 자주지하고 지금 2차 대전 일으켰던 소와 천황도 도장만 찍어준 사람이야. 항복할 때 항복 문서만 읽은 사람이 천황이고 권한이 없어. 지금도 권한이 없어. 그냥 온숭이처럼 가둬져 있잖아요. 그 항족서사에서 하나 리그전하고 있지. 그때 일본의 왕은 통치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잘하고는 풍신수길이에요. 그 전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 풍신수길, 도쿠가와 세 명이 이제 영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다 노부나가의 신복으로 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오다가 죽어버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전국에 이제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수년간 전쟁을 해가지고 각지를 이겨서 신망을 얻고 굴복시킨 사람이라서 통치가 되는데 토요토미는 갑자기 태어나는 사람 돼가지고 부관 소위 말하면 박정희 아래에서 전두환 튀어와서 갑자기 하듯이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은 토요토미는 오다노를 아래에서 신복으로 딱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지방의 군주들 또는 지방의 다이묘라고 우리 같은 도지사들 지방의 세력들한테 잘 안 먹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합할 심산으로 조선 출병을 하자. 조선 출병 목적이 뭐냐? 명나라로 가기야 발판이다. 아시바라고 그래. 여러분들 아시바 말 많이 들었죠? 이런 말이야. 발판 그런 말이야. 응? 길 만들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 당시 율곡 이이 선생도 그때 나온 사람, 태계 이양도 그때 나온 사람, 유성룡 그때 나온 다 굉장한 인재들이 나왔는데 선조가 인재를 잘 몰라봐요.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이 유성룡 선생이 몇 사람이 일본에 첩보를 수집하러 보냈는데 두 사람 보냈다 하잖아. 한 사람은 일본 가니까 너무너무 평화롭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보니까 온수이 생겨가지고 전쟁은커녕 바라보고 날아가겠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 간사하게 생겨가지고 뭔가 한 사람 같더라 했는데 율곡이 뭐라 했냐면 우리도 전쟁 준비하자. 10만 양성하자. 10만 명의 군인을 양성하자 했는데 선조가 무시했다 그러잖아. 그 말은 뭐냐면은 조선시대에 이게 조선시대에 세워지면서 이 역학관계를 중국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성계만 보면 안 되고 당시에 이제 조선 초 고려 말은 원나라가 지배하다가 원나라가 쇠퇴해서 물러갈 즈음에 거란 뭡니까 여진족이 일어나고, 응? 그죠? 여러 가지 막 변화가 옵니다. 응? 명나라 특히 주원장 명나라가 막 일어설 때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조선까지 침공해올 여력이 없는 거야. 자기 자체 전쟁하자라고. 그런 가운데 이성계가 조선을 딱 세워가지고 그저 얼마 안 돼가지고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다시 이제 선조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중국 자체가 내분위하고 자체 통합하기 위해서 전쟁하다 보니까 밖으로 전쟁할 능력이 별로 없는 거야. 명나라는 특히 또 조선이 명나라 조공바치고 형님이라고 그러고, 응? 사대주의, 명예, 정치, 또 주자학, 유교 다 받아들이니까 명나라는 그냥 가만 놔둬도 알아서 조공바치지, 형님으로 모시지, 예? 우리가 주장하는 사상 다 받아들이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쟁 안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이성계 이후로 태조 이후로 선조 그때까지 거의 우리나라에 전쟁이 한 150년간 없어요. 거의 200년 가까이 전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구조가 허술해가지고 진짜로 허술해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규슈에서 4만 명 대군을 끌고 새까맣게 배가 막 올라와서 3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를 몰라. 국제정세를 몰라. 너무 몰라. 그래가지고는 새까맣게 올라온 걸 보고서는 부산 동네 부사 김상원 이런 사람들, 송상원 이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이들은 일본 애군들이 새까맣게 올라오는데 24시간 노르고 올라온 거야. 다 뻗어가지고 막 죽을 녹초가 돼 있는데도 동네 부산에 지키는 수비병들이나 저기들이 쳐들어오지도 몰랐대. 방치한 거야. 다시 한번 군인들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쉬고 다음부터 진격해서 부산 정복하고 15일 만에 한양에 올라왔다. 한양에 올라오니까 선조라는 왕이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가지고는 부랴부랴 측근만 챙겨가지고 김포 쪽에서 한강에서 임진강 통해가지고 의주로 피난 가버렸어. 일본 놈들이 한양에 와서 전쟁이 그잖아요. 적장을 딱 죽이면 끝나잖아. 항복하면 끝나잖아. 한양에 오니까 임금이 없네. 황당했대. 너무 황당해가지고 임금 찾아라는데 보니까 저기 의주가 신의주 쪽이요. 거기 피가 나가고 없는 거야. 거기 뚫리면 이제 요동으로 갔으니까 요동은 중국이잖아, 그죠? 당시 지금의 어디입니까? 저쪽에 심양 지나가지고 중국의 그 무슨 성이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저 요동까지 가시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군들이 한양 가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평양까지 가버린 거야. 평양까지. 거의 20일도 안 걸렸어. 그때 소위 과거 시험 봤던 문관, 무관, 저기 뭡니까, 신여립 장군이 충주성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신입 장군. 충주성 정투가 우리나라 중간이잖아요. 거기 다 무너져 가지고 아주 뭡니까, KTX를 빠져나 올라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평양까지 가게 되는. 평양까지 가니까 일본 군부대들이 절에 혹시 금은보화가 있나 싶어가지고는 털로 들어갑니다. 그때 마치 사명스님이 외출하고 들어오니까 스님들을 묶어놓고 저를 털고 있어. 불상을 뒤지고 그러고 있어.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애군들이 화를 내면서 빨리 찾아내라고. 그때 마치 우리 사명대사가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난리가 아니거든. 근데 사명스님은 어려서 한학을 한 사람이라 필답을 한 분을 잘하니까 한자로 문답을 적자고 했는가 봐. 그러면 적장이 불자라는 걸 알았어.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불자가 돼가지고 나무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읽었죠?
옳은 일이 아니면 이로움을 찾지 말라. 밝은 곳에는 해와 달이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있으니 진실로 내 것이 아니라면 비록 털 한 개라도 풀 한 개라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적장이 오히려 감복을 하고 스님들 풀어주고 절 일주문에다가 써붙여놨어. 여기는 도승이 계시니 고승이 계시니 외군 추리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스님이 있는데 얼마 있으니까 서산도사께서 경문이라고 경문이란 말은 방을 붙인다 그 말인데 격이란 말을 이제 크게 해가지고 각 사찰에다가 이제 문을 붙이는 거야. 당시에 서산대사가 스님을 2,000명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명스님이 평양산 탈환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가는데 사명스님이 유점사에서 200명 스님을 모아서 출발하는데 평양 가니까는 1,100명, 1,500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서로 서산 사명의 명성을 듣고 나도 나라 지키겠다. 근데 당시에 이제 서산 스님께서 종단에 불교계에 큰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스님들한테 산에 살려면은 도적이 스님들 혼자 살거나 또는 몇 명 안 떨어져 있으니까 도적이 올 수도 있고 또 당시에는 호랑이가 있어. 맹수들이 있어. 그래서 스님들도 수행하는 자제에 무술을 하라. 그래서 불무도 이렇게 익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농민군하고 틀려. 농민군은 그냥 농계우들을 쫓아가는데 스님들은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무술을 배운 사람 아니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있고 절도가 있고 잘해. 그래서 그때 끌고 간 승군 약 1,500명하고 또 서산사가 미리 도착한 약 2,000명하고 합쳐가지고는 평양성 요소요소 지키면서 애군들을 2,000명을 목을 뱉다는 거야. 애군들이 주춤해. 그 사이에 이제 명나라에서 4만 명의 원군이 들어옵니다. 심유경이라는 장군이 통해서 오는데 명나라도 사실은 올 수 입장이 아니었어. 명나라가 말기에 돼가지고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내분이 심하고 또 밖으로는 이제 금나 여진족들 나중에는 청나라 여진족들이 이쪽 발흥한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동네 길림석 쪽이요. 이 여진족은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같은 우리 조선족이다 말을 합니다. 길림석 가면 조선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나오는 여진족. 그 전에 이제 명나라를 질 때 여진족이 옛날부터 강하고 그것도 알기 때문에 찢어서 했는데 그리고 손죽에 살았는데 누르하치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알게 모르게 명나라가 약해지니까 칼을 가고는 일어서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처음에는 남경 쪽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서 심양 쪽에 하다가 다시 이제 더 세우는데 그래서 명나라가 힘이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가지고 조선 우리 동생 나라인데 동생 나라가 위험하면은 우리도 위험하다 하면서 명나라에서 4만 명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선조대왕이 의주에 편안했으면서 가까이 있으니까 연결하면 신의주평 가깝잖아요 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교섭권 결정권을 누구 줘버려? 명나라 장군에 줘버리는 거예요. 왕이 결정해야 할 권한을 일본하고 협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명나라가 해야 될까? 여러분 같은 누가 해야 돼? 아니 내 문제를 옆 사람끼리 해결해 줘?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군 임명하는 것도 명나라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 교섭도 그래서 일본의 장군 가운데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코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장군은 또 일본의 기독교야. 그 사람 장군 깃발은 기독교 깃발 들거든.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전에 포르투갈 네덜란드하고 일본이 수교하면서 조총 기술, 화약 기술, 항해술을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대량으로 조총이나 화약이나 배를 만들 기술을 배워가지고는 그 무장에서 쳐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군인들이 맞고
승군들이 막아주고 또 스님들은 뭐 했냐면은 주로 보급로 개척하는 거, 식량 조달. 그리고 스님들은 지역 토족 사람들이니까 산길 구석구석 알 거 아니에요. 길 안내하는 사람들. 어디가 함정이 있다. 어디에 메모가면 좋다. 어디에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 뿐만 아니고 직접 무술도 하면서 예군들을 그러니까 예군들이 평양 가다가 멈추다 한 거예요. 그때 서한대사를 뭐라 했냐면은 선조대왕이 선종 교종 전체 한국 불교의 조선 불교의 도총서 총사령관 만들어준 거야. 근데 평양에서 투어를 끝나고 나서 서한 스님이 사명 스님을 불러가지고는 나의 모든 고난을 자네에게 넘겨준다라고 넘겨줍니다. 그때 서한 스님 나이는 73살이었어. 전쟁할 수 있겠어요? 당시에 사명 스님은 이제 49세, 50세. 그래서 젊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사명 스님을 총사령관을 해가지고 이제 교섭을 하고. 근데 명나라 심유경이하고 혼시 육기나가가 어떻게 이제 결혼하냐면 지금 우리 남북 나눠졌잖아요. 남쪽은 일본 지배하고 북쪽은 명나라 지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 거야.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사명대사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일본 또 하나 장군이 있어. 덕천가강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누구냐면은 덕천가강이 아니고 갓도 키요마사 가등청정. 이 사람은 또 독실한 불자야. 이 사람이 경상도 쪽에서 진출했으면서 고니시키나가 소수행장하고 가등청정 두 라이벌이야. 서로 공을 먼저 세워서 거기에 번호 주면은 더 높이 올라가셨단 말이지. 그래서 가등청정이 고니시하고 심경 조섭하는 걸 질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모르게 왕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지금 고니시하고 심경이가 조선반도를 반 나눠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데 이건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선조가 깜짝. 그래서 선조대왕이 이제 평양성 회복하면서 일본 놈들이 보급로 끊어지면서 후퇴를 하면서 승군 스님들 3,000명이 호위해가지고 한양에 들어옵니다. 그때 선조 옆에 있던 역사기록원 사초가 뭐라고 썼냐면은 세상에 국가 녹을 먹고 있던 충신 또는 무관, 문관 이름께나 있는 모든 관료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국가에 챙겨주지도 않던 스님들이 왕을 호위하고 한양까지 모시고 왔네라고 극찬을 합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 그때 만약에 선조가 한양 못 왔으면 이제 조선은 없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주에 있던 피난데 있으면서 서한수 연결해가지고 호위해주고 평양 탈환하고 나서 다시 요새를 이끌어가지고 한양까지 진격해가지고 한양을 수복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쟁 교착 상태에 온 겁니다. 교착이라는 말은 일본에서도 이제 진격 못하고 저기 부산 외성으로 물러가고 또 명나라하고 교섭하고 있고 서로 장군 국제적으로 중간중간 하지만은 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5년 6년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6년 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갓도 키요마사하고 가등청정하고 교섭하는데 국가에서 선조가 그 교섭할 대표를 누구로 보내 가라니까 모든 대신들이 꽁무니 빼버려. 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모르잖아, 그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오면은 역적이 될 것이고, 살아나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 동생으로 그동안 무시하고 억압했던 승군대장 사명스님을 추천합니다. 사명스님에 대해서는 갓도 키요마사가 유점사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을 고승이는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울산으로 보냅니다. 울산에 있던 지금 울산 항구가 거기 옛날 그 항구요. 울산이 옛날 항구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울산으로 보내서 교섭하게 만드는데 그때 사명스님이 딱 가서 하니까 갓도 키요마사가 자기가 장군이잖아. 그래도 명색이 일본의 대장군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불자라서 사명스님을 함부로.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당시에는 에도 시대는 근대까지만 그랬습니다.
스님들이 사시도로 많이 다녔어. 스님들이 지식인이고 스님들이 스승이고 스님들이 많은 경우에 장군들 옆에서 경전 가르치고 차도 가르치고 인문학 가르치고 예술 가르치고 스님이었어. 그래서 스님들의 사자는 스승사란 말이에요. 네? 일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장군들도 자기 스승이 불자고 그러니까 또 자기들 일본 말로는 보다이지는 원잘, 절들이 다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스님이 오시니까 극히 대접합니다. 대접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조선을 한 번에 밀어버린 경험이 있으니까 속으로 깔아뭉겨. 그러면서 이제 한번 떠봅니다. 조선의 제일 귀한 보물이 뭐요? 물어보니까 사명스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갓도를 탁 한번 살짝 올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어. 7번. 우리나라에서는 그대의 목에 천근의 금과 망가귀의 읍을 상으로 걸어놓았으니 어찌 보배가 아니겠는가라고 박수 한번 안 쳐. 어떻게 그 교섭장소 가가지고 적장한테 그런 말 하고 있어. 담력이 보통이 아니죠. 이런 것 같으면 쫄아가지고 오줌을 쌌어도 몇 말 샀지 몰라. 갓도가 깜짝 놀랍니다. 보물 말하면 뭐 쉽게 불국사도 있고 석굴암도 있고 뭐 쉽게 말하면 그죠? 아니면은 대장님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요. 근데 당신 목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으로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교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소강으로 가다 또 남쪽에서는 이순신 장군 등등이 해전에서 이제 보급로를 막아버리고 여기에 주니까 이렇게 육상에서는 권율도 아니요 사명대사요.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기어스님, 금산사 기어스님, 충청도에서는 영규대사. 여러분들이 그 금산 의총 가면 700의총 그잖아요. 쌩 거짓말이요. 스님들 1200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영규대사 비로소. 그게 정부에서 그것들 인정을 해주고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유생들이 득세한 시대라서 유생 이주에 모든 역사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규스님이야 승병들 1200명의 기록이 빠져있다고 요즘에 이제 조금 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런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다음에 금산사의 처형이랄지 기어대사, 그다음에 경상도 영규대사 이런 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승군들이 아니었으면은 나라 요소요소 다 망한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장 명량해전 봤죠. 스님들 조금 나옵니까? 그 감독이 이한민이라고 불자에서 넣어준 거예요. 사실은 이 난주객에 나옵니다. 내가 읽어봤어. 뭐라고 나오냐면은 농사지로 보내놓으면은 애군 들어온다 그래서 모이라 그러면은 스님들이 멜버져 보여. 농부들 안 나온대. 왜 안 나와? 농사지이라고.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옷 만들어주고 수리해주고 배수리해주고 쌀 가져오고 시주해가지고 받아오고 그리고 승군들이 전부 다 길 안내하고 식량 조달하고 그 기록이 국가에서 인정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 지금은 예수쟁이들이 반대하지 그러겠지. 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분명하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임난이 갑자기 정윤재란 또 한 번의 일본을 쳐들어. 그때가 이제 심유경하고 고니시키나가가 밀서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가짜로 들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통치자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군사를 보내가지고 7년 후 정윤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명랑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명사가 큰 활약합니다. 왜냐하면은 팔공산 가면 팔공산 성이 있어요. 팔공산. 근데 자시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팔공산에 있는 그 수비대장하고 소위 말하면 그쪽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가 버렸어. 성을 비고 도망가 버렸어. 누구 살라고? 지 살라고. 그 지 사는 거 아니잖아. 사명사가 나타나가지고 모여라 해도 다 도망가 버렸어. 관군들은 도망가 버렸어. 근데 승군들 몇십 명 데리고 방어를 합니다.
일본 놈들은 수백 명이 올라오는 거야. 조총 들고 오니까 조총이 뭔지 알아? 총. 감당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사명사가 작전을 다시 짭니다. 승군하고 궤적에 몇 명 남은 관군도 몇 명 정도 하고 합해서 100명이 안 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바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위가 막 돌 많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지형을 아니까 활용해가지고 계속 유인을 해가지고 일본도 유인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더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돌무더기를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몇백 명 되는 왜군들이 물러가서 팔공산 성을 지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 우리가 몰랐지, 그죠? 어디 온지 알 수 있어? 정각사. 진짜로 그래. 예? 이런 말 잘 안 해서 사람 왜냐하면 잘 몰라. 응?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정유재란이 갑자기 끝납니다. 끝나지고 뭐냐면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갑자기 죽어요. 죽으니까 갑자기 철군돼가지고 갑니다. 응? 그래서 이제 나라가 평화되는데, 근데 정유재란 때 일본 놈들이 굉장히 잔인무도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 죽여가지고는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고 코 묻어 귀 묻어. 예? 그걸 소금에 담가가지고 전리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코 한 개에 보상금 얼마, 귀 한 개에 보상금 얼마 인정 받으니까. 그래서 교토 쪽 가면은 교토 가면은 우리 조선인들을 코 귀를 모아놓은 코 묻은 귀 묻음이 있어요. 최근에 일본 모셔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모신 것도 있지만 충무 제주 갑니다만은 잔인한 놈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우리 말 가운데 눈 뜨고 코매 간다. 그거 유다한 말이요. 정신 안 차리면 코매 가버려. 그러겠지, 그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요. 또 수많은 기술자들을 포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때 도공들을 다 데려갔는데 우리나라 유생들은 도공들하고 기술자들을 천민 취급했습니다. 일본 가니까 도자기 같은 거 보면서 보물 취급을 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대접을 잘해줘.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이바라 뭡니까 시가현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그 아라카키라고 하는 그 조선 도자기들이 있어요. 세계 명품입니다. 그 명품을 에도 시대에 유로에 팔아먹었어요. 유럽에다가 영국, 프랑스, 유로의 당시에 17세기, 8세기 때 귀족들은 일본 도자기가 있으면은 귀족이야. 없으면은 귀족이 못 끼어. 그 이유가 있어. 중국에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청나라 건령 황제가 역사를 잘 아는 좋은데 내 말을 알았을 때 이야기야.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건령 황제가 청나라를 굉장히 일으킨 사람이고 제일 강할 때가 청나라 건령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 중심은 우리다. 그때가 지금 중국보다 더 넓은 땅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까지 거의 다 교역의 뭡니까 중심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서양산 도자기 필요해가지고 막 옛날에 은 통화제 있거든. 영국 같은 경우 유럽에는 갖다 주는데 은 가져와도 비싸게 받았어요. 나중에 안 팔아버렸어. 가져도 안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중국 청나라 도자기 필요한 거야. 그런데 수출 안 해버리니까 막아버리니까 얼마나 더 막으면 더 먹고 싶잖아. 없으면 더 귀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뻗은 거야. 일본놈이 그때 막 하다 팔았어. 그래가지고 유럽에 일본 도자기가 엄청 유행하고 심지어는 일본 도자기에다 포장했던 일본의 우키아라고 해서 민족화 야한 그림들이 있어. 포장지에서 보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우아하고 그렸어. 그래가지고 본따서 한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마네모네도 일본 우키요라고 하는 그림을 본따가지고 새로운 화풍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 도자기에 싸줘 그림은 포장지 같은 거 가지고도 인기가 있다니까. 아무튼 그런 시대였는데 도공들이 뿐만 아니고 수많은 기술자로 다 데려갔는데 전쟁 끝났으니까 거기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전쟁 끝나고 정리를 끝나고 6년 후에 사신이 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조선하고 교섭해야 돼. 그래야 명나라나 청나라하고 무역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신단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에다가 쉽게 말하면 애골복골 합니다.
우리하고 좀 교섭하자고. 조선시대는 내부에서 이제 전쟁 끝나고 정리하고 경황이 없으니까 그때 또 누가 사시도록 할 거냐 하고 손들라고 그래. 아무도 안 들어. 그 유명한 유생들 한 명도 안 들어. 이구동성으로 사명대사 추천을 해. 사명대사가 이제 불려가가지고 왕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드디어 사신 대표로 해서 교섭관을 합니다. 갈 때 어디로 가면 대마도로에서 주시로 가. 그래서 교토로 가고 나중에는 도쿄가 이제 에도 시대에는 그 토요토 히데요시 망하고 죽고 나서 그 다음 시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청가강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설 가운데 장군이라는 소설 주인공이 덕청가강이지. 그 사람이 지배한 시대야. 그때는 도쿄를 에도 시대, 에도라고 에도. 도쿄가 지금 동경이 동네 경로당이 아니고 동경이 아니고 에도라고 그랬어. 지금 동경이지만 거기까지 가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대담도 하고 약 8개월에 걸쳐 교섭을 합니다. 선조가 안달이 났어. 소식이 없어. 교섭한 사람이 소식을 죽은 살았는지 몰라. 나중에 대마도에 있는 대마도의 통치자가 조선으로 사신을 보내줍니다. 우리 장군하고 이야기 돼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사명대사가 말이죠. 출발할 때는 배가 한 대였는데 올 때는 300척의 배가 오는 거야. 부산으로 까맣게 올라오는 거야. 놀래버렸지, 그죠? 뭐가 올라왔을까? 3,000명의 포로를 데리고 올라온 거야. 박수 한번 쳐야 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감동을 해버렸어. 일본 가니까 한류 시대 한류 하잖아. 뭐 이제 배용준 요즘에 BTS 하잖아요. 네? 뭐 블랙핑크 가수들도 있고, 그죠? 있지, 그죠? 내가 모르는 사람 없다. 근데 당시에 사명수님이 일본에 가니까 일본의 거리에 일본인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하면서 뭐라 보설선사라고 그러는 거야. 보배라고 말한 사람. 보배 보자, 말할 설자. 막 연도에 나와서 막 깃발 흔들고 막 한호하면서 서로 보려고 서로 글씨 하나 얻으려고 하면서 따라갈까? 보설선사 뭐라고? 누구한테 그랬다고 그랬어? 가덕청정한테 조선의 보배가 옵니까? 그러니 뭐라 그랬어? 당신의 목이 보배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설선사라고 이게 알려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한류 시대. 그러니까 그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니까 뭐 사명스님이 오니까는 무슨 수트다가 가둬놨는데 보니까 스님이 얼음빌 써놓으니까 수염이 얼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 그죠? 그런 막말이 만들어진 거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설들이 만들어진 거야. 신화처럼, 설화처럼. 자, 그래서 보면은 8번 보시 8번. 인단 5년 후에 왕실에서 보냈는데 일본에 간 지가 10개월 전에 망망하니까 사명사가 기다렸는데 대마도주가 다시 연락을 취해서 지금 사명스님이 3,000명의 조선인들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하는 기별을 줍니다. 그 얼마나 안심했겠어? 그래서 그 이후로 사명스님은 수행하시다가 참 젊은 나이에 많지도 않은 나이지, 그죠? 대략 한 60세 전후로 해가지고 해인사에 홍지앞에서 돌아가십니다. 해인사 가면은 홍지에 가면 사명스님 비가 있어요. 요 비가 보면은 네 조각 나와서 중간에 붙인 표시가 나. 나도 그거 살아서 알잖아요. 말 들으니까 일제 때 일본 놈 경자서장이 일본 놈이 한국 놈이다. 한국 놈 경사장이 일제 앞잡이란 말이죠. 충성하려고 사면서 말만 들으면 일본 사람들 기가 죽으니까 그 비를 깨버린 거야. 총 쏴서 깨버린 거야. 지금 반 붙여놓고 또 옆에 새로 만들어 그랬어. 또 이제 사명스님이 호가 왕이 준 호가 홍제존자야. 넓을홍, 넓을홍. 쟤는 구제할 제, 널리 중생을 구제한 분. 그래서 이런 서산, 사명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은 조선시대는 이미 망했다. 우리가 역사를 좀 바로 알아야 되고 내용 다 말 못했지만 이게 이제 기록들은 내가 얘기한 거 전부 다 뭡니까? 서예집이랄지 대사전집이랄지 뭐 여러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건 읽어보시고 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찾아보시고 이번에 29 표충사 하면 또 해설사가 나와 설명할 거니까
시청사에서 또 귀담아 들으시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가기 전에 사전 지식을 해보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알았을 때 우리 불자로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는데 엄마가 물어봤어. 응? 너네 공부하고 놀고 있냐 그러니까 공부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말이 그러지. 출세하지. 응? 공부 안 하면 출세 못해요. 그러니까 출세해서 뭐 합니까? 부자 되지. 잘 살지. 그 후에 뭐 합니까? 나이 들면 호강하지. 그 후에 뭐 합니까? 죽지. 응?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부해서 죽네요. 그래. 응? 놀아도 죽고 공부도 죽고. 응? 그래서 좀 이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던가 봐. 그러다가 이제 산으로 저로 다니면서 유명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님 뭐 합니까? 공부하지. 무슨 공부합니까? 마음 공부하지. 공부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별거 있나? 마음 깨닫는 거지. 아니 세속에서는 공부하면 출세하고 돈 벌고 명예 얻고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호강한다는데 스님은 뭐 돈을 보여. 명예가 있어. 출세하여.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어디서 났는지 네가 사후에 어디로 가는지 네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는 쳐다보더래. 오늘부터 그러면 꼼짝 말고 네가 누군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죽어서 어디 갈 건지 생각해봐. 그때부터 갑자기 의심이 생기더래. 내가 누군고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동안은 한참 생각하더만은 스님한테 나도 스님처럼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 그 사람 유명한 명나라의 감산 덕청 스님이요. 유명한 스님이지 그죠? 기기가 대단한 스님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물론 여러분들은 불자들이고 합창단 준비하세요 그죠? 불자들이고 여러 가지 삶이 바쁘고 또 삶에 찌들려 있지만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고 뭐라고? 더 크게 나는 누구인고 나는 누구인고. 또 부처님 제자 되기 참 잘했다. 이 부처님 제자 됐으면은 이런 인연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찾는 공부할 것이고 또 이렇게 멋진 도반들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결국에는 깨달음을 향해서 또는 성불의 길로 갈 것인가. 이해되십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뭐라고? 불자가 되기를 참 잘했습니다. 뭐라고? 한 번 더.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불자가 되기를 참 잘합니다.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불자 되기가 제일 쉬웠습니다. 뭐라고? 다 여기 못 외워. 다시 한번. 사람 몸을 받아서 불자가 된 일이 제일 쉬웠습니다. 제일 잘한 일입니다. 금생에 성불하겠습니다. 자, 합창단 준비한 거 한번 해주세요.